백운기입니다. 선거 공식이라고는 단일화밖에 모르는 국힘당 김문수 후보의 이준석을 향한 구애가 거의 스토킹 수준입니다. 당권을 주겠다, 총리를 주겠다, 별짓을 다 해도 돌아온 대답은 전화 차단했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이번 대선을 끝으로 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보 보수 경계가 무너지는 판에 가짜 보수로 연명하기도 힘들 테니 극우 정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찌꺼기 연합을 만드는 게 그나마 살아갈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로 미뤄볼 때 그야말로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한다면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제 그 입에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왔을 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지요.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TV 구독자 70만 돌파를 축하하면서 준비했던 이벤트인데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뉴원양 불고기, 순살 장어탕 1+1 그리고 이번에 유황 오리로스 다양한 상품들을 70만 이벤트에 맞춰서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일락님, 유황오리 양념해서 먹었더니 냄새도 없고 너무 맛있었어요. 또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셨는데 만족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드실만 하셨을 거예요. 네. 최연희님, 유황오리 받아보니 너무 좋아서 또 주문했습니다. 초당 옥수수도 시켰는데 배터리도 보내주신다네요. 기다려집니다. 예. 원래 이 보조 배터리 5월 23일부터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일찍 준비가 돼가지고 벌써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까망투님, 언양불고기, 오리고기 샀는데 휴대폰 충전기도 왔습니다. 참 기뻐요. 해피맘님, 기분짱, 보조 배터리가 손전등 기능도 있어서 굿굿이요. 진주님, 어제 보조 배터리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정어리TV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70만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휴대폰이 수량이 한정이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한테 이 배터리 드리니까요. 적토마님, 배터리 잘 받았습니다. 라이트 켜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예, 이게요. 일단 자랑을 좀 하자면 뒤에 이렇게 잭이 4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타입이든지 다 꽂을 수가 있어요. 참 잘 만든 거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몇 % 잔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짠짠 이 플래시 기능은요.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면 꺼지는데 짧게 짝깍짝깍 하면은 불이 안 보인다. 이 카메라에 대고 이 카메라의 특성이 짝깍짝깍 보이죠? 예. 이렇게 2번 하면 예, 그러면은 플래시 기능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 아니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연예끼리는 장난치면 되겠네요. 연예끼리는. 장난치지 마세요. 예.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뤄볼 주제가 많아서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4분입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탄탄TV.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남 전 개혁신당 지금은 민주당 입당했나요? 아직은 오면은 물어봐야 되겠네.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 오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사전 투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오늘 밤에 또 2차 TV 토론이 있고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지지율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 처져 있던 보수 진영이 이제 조금씩 또 결집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방심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조금씩 잘 움직여 보도록 할 때입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힘당의 구애 수준, 정말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단일화하는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안 할까요? 그걸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 내용부터 첫 번째 다뤄보죠.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후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마음 상했던 얘기들을 또 계속 하던데요. 옛날에 말이야 뭐 온갖 뭐 막 문자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더니 뭐 이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제는 전화기 다 차단해놨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죠.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동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예, 이제 어제 단일화 거부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저런 부분을 밝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저걸 보면서도 앞부분에 제가 이준석 참 젊은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단일화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는 무엇인지 이번 대선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옛날에 저렇게 나를 섭섭하게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겨우 그 수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나저나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안 가겠지요? 아니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저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놓고 만약에 변심을 한다면 이건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기자회견을 안 해도 될 텐데 대국민 기자회견까지를 해서 단일화는 없다, 완주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완주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 기자회견문 안에는 단일화는 절대 없습니다라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그 노골적으로 단일화는 없다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투표용지에 4번 이준석이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보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도요.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 이름 있었습니다. 맞아요. 국민 그 토론 3번 마지막 토론까지 하고 그 밤에 단일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단일화하면 도저히 어제 그렇게 해놓고 말이 안 되는데 여전히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왜 그러는지는 알겠죠. 이미 이제 뭐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25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 사전 투표가 29일부터니까 그 전에 무조건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딱 박아놨으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한번 잠깐 볼까요? 좀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 넘었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45%로 좀 내려갔고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10%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 내려갔고 이준석 후보가 10%를 돌파했다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합치면 1%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로 근접하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저렇게 이제 안달이 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3자 구도로 가면은 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저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고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갖게 되지요.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김종욱 원장님 찜찜해요. 어떤 게 찜찜하십니까? 저 약속을 지킬까? 단일화 약속 안 하겠다는 약속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지금 몸값 높이기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에게는 좀 매우 좋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 생존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기만 그냥 화양연화처럼 본인한테 유리할 뿐인 거예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준석에 대해서 구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독자로 가게 되면.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이 저렇게 혼자서 독자 행보를 했을 때 이후에 합치는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남겨둘 지분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안철수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손가락 내걸고 했었습니다. 지금 손가락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준석이 어제 한 얘기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값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한 거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저는 일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를 상수로 놓고 보고 있다고 이미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까지 고려하겠다. 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스스로도 알겠습니다만 단일화해서 이준석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알 것이고 이준석으로 된다 한들 이길 수 없다는 것들도 더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쇼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 당권 암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연화님 LA에서 시청합니다. 미국에서 보고 계시군요. 안철수 손가락 아직도 멀쩡합니다. 저자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시가 답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어매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개장수는 절대 단일화한다고 봅니다. 녹수님 저렇게 회견까지 하니까 더 하겠네. 지껏 다 챙기고 토론 3차까지 하고 28일 날 하겠네. 배고프다고 앙알앙알 대니 배부르게.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박영식 앵커님? 글쎄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 대선 때 이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른바 그쪽에서는 이제 극적으로 단일화 타결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뒤통수 맞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의심하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저는 실제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다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의 페이스북 폭로, 즉 친윤계의 인사들이 당을 먹어라. 당권을 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들이 있다라는 폭로와 더불어서 어제 단일화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제가 직감적으로 든 느낌은 이거는 자신의 어떤 체급을 높임과 동시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팬덤 의존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거 총선 때 개혁신당이 여러 정당들과 이제 짬뽕밥이 돼서 잡탕밥이 돼가지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합쳐졌을 때 그때 자신의 강력한 팬덤이 반대했기 때문에 20일도 안 돼서 당이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팬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봐라. 국민의힘 쪽에서는 총리직까지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느냐. 당권까지 준다고 하지 않느냐.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몸이 달아있지 않느냐. 지금 급한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쩜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서 이것도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 의심 때문에 결국엔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은 거겠죠.
이준석은 누구보다도 이분이 잘 알죠.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에 입당은 하셨나요? 아, 다음 주 초에 합니다. 다음 주 초에? 예, 예. 개혁신당에 계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겪어봤던 이준석으로 봤을 때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알 수 지켜봐야 있다고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단일화를 안 할 생각이면 기자회견 시점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항상 그 어떤 대의 명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그 정치적인 계산으로 행동을 하는데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사실은 가장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를 했죠. 뭐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징계하려고 했던 거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나빴던 안철수 의원까지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뭐 학식 먹으면서 단일화 얘기하는 모습까지 연출해줘서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 단일화 이슈를 하루 이틀 더 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말쯤 안 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을 했으면 아 진짜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빨랐단 말이죠. 기자회견 시점이. 근데 어차피 단일화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면 그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이 화요일 저녁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 기회를 날릴 이유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까지만 하면 되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점은 수요일이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 조금 너무 빨랐다. 예상보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가능성은 꽤 높은 확률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 혹시 몇 % 정도나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예. 국힘의 붕괴의 속도나 폭이 너무 빠르고 커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꼭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에 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다음 총선 전까지는 내가 내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이 당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훈 공보단장이 친윤 쪽이 당권 주겠으니 예. 단일화 하자라는 거를 제안했다고 폭로를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포장이 좀 된 거라고 보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반응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차라리 민주당 가라. 이러면 사실은 친윤과 친한은 같이는 다음 총선을 절대 치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 전에는 어디가 뛰쳐나오더라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욕먹어가면서 해서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느니 그냥 끝까지 완주하고 내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내가 접수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꽤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는데 거의 할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국힘 내분을 봤을 때는 글쎄 단일화 가능성 한 70%? 뭐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 한 3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동훈은 사과해야 돼요. 윤석열한테 민주당 가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아요?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이 자식이 민주당이 무슨 뭐 내란범 하치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찌끄레기들을 다 우리 당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진짜 화났는데 지금 김대남이라고 그 갓나우 중에 상갓나우를 저기 했던 것도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영 마음이 불편한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단일화가 마지막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혹시 보셨어요? 이거를 보고 야 아주 이제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라고 한데 제목이
김문수 다 버려야 잃어버린 보수 되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라고 이제 주절주절 써놨는데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김문수 네가 포기하면 어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준석 주고 네가 포기하면 그나마 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네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이라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기엔 한 30억 내지는 많아야 50억 미만으로 썼어요. 선거 비용을. 거의 돈을 최소화해서 썼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만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정 선거 비용 가깝게 썼을 거예요.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되고 이준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500억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보전 못 받고 날리는 거예요. 김문수로의 단일화하면 쉽죠, 그거는. 이준석 후보, 물론 이제 자기 돈 쓴 거는 제가 보기엔 한 푼도 없어 보여요. 이제 개혁신당에 모아놨던 당비하고 요번에 들어온 선거보조금 한 15억 뭐 이렇게 해서 그 돈 갖고 썼을 텐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합당 이후에 갚아주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뭐 그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근데 돈 때문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고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박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타이틀이 뭔가 봤더니 대기자예요. 이기홍 대기자. 대기자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김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다는 진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어? 자신을 버리고 비우면 길이 보이고 국민이 감동한다. 어? 김문수는 범부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존경스러운 삶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독재에 저항하고 고문에 굴하지 않았던 그 용기와 결단력, 희생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난 눈물 나서 못 보겠어. 그거를 쓰면서 돈 문제는 논외로 하고 라고 본인도 옆으로 밀어놨겠죠. 현실 가능성 제로인 이야기고요.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명분도 별로 없고 단일화할 실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계하고 친윤 친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더 아주 고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시작하면서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런데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시장은 대선 끝나고 돌아온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시작 안 하더라도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어떻게 이 정치 구도가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본인의 한 말을 뒤집고 굳이 단일화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두 자릿수 지지율 나왔다고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러나 막판에는 양당으로 수렴된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고 뭐 이준석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작인 거나 다름없는 정치 이력을 가지고 대선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돈 문제니 혹은 이런저런 뭐 서로 내고해가지고 뭘 받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표면적으로 좀 몇 가지가 드러났는데 단일화를 한다? 그럼 정치적 비전이 있을까요? 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 선대위 어떤 그 대변인은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만약에 총리 받고 단일화 콜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탈당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금 선대위 구성원들도 그렇고 탈당하신 김영남 의원님 말고 그 내부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조금 결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명분을 세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어쨌든 득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0%가 아니라 15%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이미 여론조사상 10%까지 올라왔으니까 개혁신당 선대위의 목표는 당연히 15%의 득표를 올린다는 것이고 다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득표는 득표예요.
그 정치는 엄연한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10%나 11%가 나왔다고 해서 15%를 득표할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선대위 관계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이라는 선거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자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끝까지 믿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쪽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큰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따져보면 지난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다 살펴보시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월등하게 높고요.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이 유권자층이 모르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표가 사표되는 걸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15%의 득표율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김용남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그냥 단일화를 하지 않고 밀고 나가기에는 그 금전 선거 보전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냥 과분한 기대와 예상만으로 달려가는 것은 이 현실의 벽을 높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게 매우 기괴한 지금 선거인데요. 예를 들면 친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은 당권 줄게 이래버리잖아요. 당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개혁신당에는 대변인은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날 김문수로 나와서 총리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빼고 다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될 것처럼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다 포석들을 두는 건 선거의 승리, 대선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의 싸움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하느냐? 보수 유권자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그 여론조사 표집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보수 표집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어제는 지난주는 300이었는데 349가 표집이 됐어요. 진보랑 차이가 117명이에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진보와 보수의 표집 차이가 5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을 올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기 몸값들을 높이면서 단일화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들을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쌍방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시간을 계속 갖고 8%, 9%, 10%, 11%, 12%까지 여론조사가 나오면 본인은 그 막대한 몸값을 가지고 단일화라고 하는 협상에서 우위를 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친윤들이 껍데기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될 대상은 김문수 후보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람들과 합의를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변수가 누가 있냐.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준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과 홍준표 같은 경우도 서로의 이익들이 같이 있어요. 왜 새로운 당을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당을 접수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당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포석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의원님 그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해서 이제 그 간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른 곳에서 이제 밝힌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정어리 TV에 오셨으니까 정어리원들이 궁금해하는 거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탈당을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지만 그 전부터 사실 몸은 개혁신당에 있었어도 좀 마음이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에서 마음이 떠난 거는 작년 9월 5일 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부터요. 그때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3월 1일 날 김영선 전 의원이 무슨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 있는데 비례대표를 1번을 달라고 한다를 놓고 몇 시간을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그게 일주일이 갔어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만 근데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리고 처음에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이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아니고 영부인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정치적 조언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청년 정치의 장점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게 주민번호만 청년이구나. 예.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맞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좀 디펜스 하는데 상당히 좀 애쓰시면서 이렇게 아니 사실은 디펜스를 저는 안 했죠. 왜냐하면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저는 뭐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 3월 1일 당시 이제 금태섭 후보 선거사무소 개설식 이후에 따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뭐 몇 시간 그때 낮에 시작했는데 끝나고 회의 끝나고 나와 보니까 벌써 해가 져서 어두워졌더라. 뭐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아니 그걸 뭐 감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뭐 저를 포함해서 개혁신당의 멤버들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을 비롯한 친윤계의 잘못된 행동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뛰쳐나와서 당을 만든 건데 저도 창당 준비 과정부터 같이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친윤하고 비슷하게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국민들께 계속 주장을 할 거면 뭐 하려고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냥 구태의연한 당에 남아 있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많이 떠났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또 허은하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건 국민의힘보다 한술 더 뜨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셨군요. 무지개님, 김용남 의원님 예전부터 진영 논리를 떠나 참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기본 인성은 절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을 새삼 또 느낍니다. 김용남 의원님 개신당에 있을 때부터 개혁신당을 개신당이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저분은 옳은 길을 갈 거라고 봤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응원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주는 정치인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죠. 예.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짧게 하나만 제가 좀 비판을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데 그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맥락도 안 맞고요. 그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지요. 일단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도 야합하지 않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화경식 앵커님. 예. 저건 국어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굉장히 좀 분노했고요. 이게 노무현 언급을 이준석 후보가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오시는데 듣는 분들이 정말 모멸감을 느끼실 거고 분노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어렵지 않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 반기득권을 위해 싸워오신 분이고 자신의 그 모든 어떤 권력을 위해서 싸워왔다라기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도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상계동에서 3선 도전을 했다가 3번이나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이 된 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길이 유사하다라고 그 유사점을 또 짚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3자 구도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경선을 치러서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된 길을 예시로 들어서 노무현과 유사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전혀 동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그간의 정치라는 것은 세대를 갈라치거나 남녀를 갈라치거나 차별을 이용하거나 갈등을 활용해서 정치를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라는 것은 세대 통합과 동서 통합과 이념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였거든요. 그런 것들과 하등 맞지 않는
인물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노무현 16주기에 매우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거도 안 되고 말이죠. 김유정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상황에서 하면은 됩니까? 아니 그들 당에는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이명박 정신을 계승하겠습니까? 박근혜 정신을 계승하겠습니까?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도 늘 후보들 중에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한다랄지 무슨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들을 막 추임새처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얘기 끝에 왜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지 서거 16주기까지를 운운하면서 그러면은 저도 야합하지 않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뭐 끝까지 가겠습니다랄지 그 정신으로 뭐 이준석으로 몰아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인지. 근데 천하람 대표는 그랬잖아요. 이준석으로 단일화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다 지금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쳐놓고 야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며칠이면 결론 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못 믿어온 이유는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며칠 상관이면 드러나겠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갤럽 조사가 이제 마지막 공표할 수 있는 그 여론조사잖아요. 28일부터 공표가 안 되니까 갤럽도 그렇고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여론조사가 남아 있을 텐데 오늘 저녁 토론회 뭐 이런 것에 좀 본인은 굉장히 올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없으면서 어떻게 야합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언제부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화에만 예를 들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이 진짜 제3의 길을 통해서 옆에 개혁신당에 계셨다 이제 민당으로 오십니다만 개혁신당이 제3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길을 걸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전 적어도 이 상황에서 헌정수호 대 헌정 파괴 대결이면 헌정수호의 입장들을 대변해야 되고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하자고 얘기해도 안 될 판인 상황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을 막겠다라고 하는 단일한 구호를 가지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거의 동행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단일화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TV 토론을 보면 계속 그런 행보들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을 응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법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 계속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이쪽 지역에서 하고 싶은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억을 소고하는 전략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 4일 날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얘기는 싹 묻어버리고 내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통의 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매우 예를 들면 미합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인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면 전 역겨워요. 그래서 진짜 6월 3일 날은 저희가 응징 투표를 하는 날이다. 단일화하고 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을 응징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선거운동 캠페인이 다시 한번 좀 우리 이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대인님, 네가 노무현을 보기나 했어? 부산 사람은 저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디를 아스팔트에 문대 볼까? 이은주님, 김유정 의원님 학시 좀 해주세요. 그냥 면전에서 하고 싶네요, 진짜. 왜냐면 명태균 씨하고 가장 많이 통화하고 문자하고 한 사람이 이준석 후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태균은 자기를 건드린 사람만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시장은 막 딱 잡아 떼고 모욕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발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어제도 기자회견 하고 어디 뭐 다른 데서 백브리핑처럼 하는데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가 물었잖아요. 명태균 씨랑 통화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그런데 나중에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명태균하고 그 통화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분쯤 통화했을까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단일화 관련 얘기는 뭐 하긴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준석은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통화를 했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명수 기자가 탁 찍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모종의 이 단일화 과정에 무슨 여론조사 관련한 뭐가 또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종잡을 수 없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잠깐만 요 내용은 이제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이라는 게 이제 첨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22일에 이준석 후보에게 물었던 질문은 명태균과의 통화 여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쨌든 시인을 했어요. 통화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첫 대답이 뭐였냐면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문장이 단일화 관련된 얘기도 했다라고 결국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이 지금까지도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선거 국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아마 직감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 질문을 받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라는 그 얼굴을 보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부인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뒤에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단일화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제가 뭐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선긋기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여전히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건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오늘 민주당은 유세에서 율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기 때문에 유세에서 율동을 하지 않고 점잖게 유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무현 정신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무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은 바다에서 만난다.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이런 정신 앞에서 감히 노무현 얘기를 진짜 어디다 대고 뭐를 하나 이준석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보여준 게 있습니까? 정치 기술자의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나오셨던 패널 어떤 분인가 이병철 변호사가 그랬던가 이준석이 부모님을 만나면 좀 뭐라고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정치를 제가 참 보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나이에 당의 그 최고위원급으로 사실은 영입이 된 거잖아요. 비대위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큰 감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같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일종의 뭐 사살을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청년의 장점은 찾기가 어렵고 아주 노쇠한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산전수전 뭐 공중전을 다 겪고 그 아주 그 노인이 두는 수를 일찍부터 좀 배운 거 아닌가. 그게 뭐 지금까지는 그게 큰 그 성공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큰 정치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대의 명분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그 계량 내지는 잔기술 이런 게 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쯤 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씨도 저는 거의 기술자라고 보거든요.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너는 그런 꿈을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봐봐. 그거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건 학원 그런 걸 전환기리가 했거든요. 절대 스승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이제 대선 치르면서 한번 그 당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비록 5년 짧은 임기의 대통령이지만 민주 진영에서 나온 걸출한 두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그 대통령은 대통령 5년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유산으로. 그 정당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뭐를 남겨줬습니까? 어떤 정신을? 가르쳐준 건 하나 있죠. 해먹으면 반드시 들통나고 반드시 감옥 간다. 그거 하나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정당은 이번 기회에 해산해야죠. 이번 선거 끝나면 정말 세기를 가야죠. 뭐 이번 선거 물론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막 그 여론조사로 나타난 계산 분석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 나와서 뭐 말을 조심하던데 물론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따질 것 따지고 뭐 마지막에 결집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고 지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번 선거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 후보의 압승 이런 표현이 싫거든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내란 세력이 뻔히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강하게 응징해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음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 차이로 이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미친 짓을 내란 우두머리가 영화 보고 다니고 개 끌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수는 보면 좋습니까? 그거를 지지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착각하고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하고 그런 세력들을 다 이번에 정리를 해버려야죠. 제가 어제 또 정말 웃기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는 손학규 전 그 지사 대표 참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옛날에 정치부 기자 시절에 보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치인들 투표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한 번도 거기에서 1등 난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1등한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였어요. 사람이 점잖고 젠틀하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실수를 하던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동접이 23,500명인데 아직도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거 재밌는 영상 보실 때 좋아요 꼭 누르고 들어오십시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세론인 것이 그 거리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경제는 계속 망하죠. 안보는 위협이죠. 정치는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거 정치를 다 내놓고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 안 되겠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쉬시지. 왜 그러셨을까? 에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했네요.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기는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하는 게 뭐 경제를 무너뜨리고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무너뜨린 건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런 거였는데 더 확실한 아바타인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들 때문에 단일화가 못 되고 쫓겨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김문수라는 사람인데 그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쭉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볼 때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그 이익이 그 자기를 잘 봐주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안타깝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은 거의 지금 저희 백운기 정어리 TV의 정치 1번지는 빌런 특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댓글 쓰시면서 좀 그만 좀 합시다 이런 일들이 예, 많이 그만할게요.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만하라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예. 21도 한라사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준스톤 어머니 떡 그만 돌리세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셨는데 이준석 어머니가 이렇게 떡 돌리는 현장이 찍혔네요. 뭐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전형적인 기부행위죠. 예. 사실은 선거 때 돌린 거는 평소에 돌린 거보다 조금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선거 임박해서 뭐를 돌렸을 때는요. 근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선거 캠프에서 그거를 막지를 않았다고?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선거 때는 어떠한 형태든 기부행위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건 기본인데 지금 물론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그 모친이 배우자 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건 캠프의 그 선거운동원이나 수행원들이 당연히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아니 어머니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계셔서 아들을 혼내주시라고 해도 혼 못 내겠는데요. 아니 가수들도 후보들 지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유세차 타면 노래 못해요. 가수는 기부행위라서. 그런데 떡을 돌려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예. 자. 빨간 장화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각자 지인들 설득하고 독려해서 꼭 압승합시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최성화님, 노무현님 그립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최성화님 슈퍼챗 보내신 거 제가 한번 소개를 못한 적이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밤 8시에 이제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지난번 토론 이후에 상당히 그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대선 후보 TV 토론은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사회 분야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TV 토론 상당히 관심도 높고 후보들도 준비를 단단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TV 토론을 앞두고 오늘이 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제주 유세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꺼냈습니다. 기본 사회.
기본 사회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오늘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회 분야 TV 토론을 앞두고 기본 사회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 사회 부분을 강조했던 어제 제주 유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국 원장님, 기본사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본사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적어도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인데 그 하위에는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좌파의 공약이라고 저쪽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데요. 좌우파 공익 학자들이 이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3, 4차 혁명 과정에,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훨씬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국가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본소득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좌우파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관한 논쟁 자체가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이 소위 말하는 기본 복지죠. 의료, 교육, 복지 이런 영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은 중장기적 설계를 위해서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복지의 내용들은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오늘 8시 TV 토론에서는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태어나서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념적인 좌파라고 공격하는 사람이면 뭐하러 정치를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논의가 폭넓게 진행이 돼서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기본 사회에 대응할 만한 대안을 내놓으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뭐 중요하고 그래서 뭐 반대하고 그럽니까? 그쵸? 국민의힘이 뭐 죄송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박영식 앵커님. 네. 이런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했어요.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 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전 매트 이 부분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 매트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혹은 노동자가 일을 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뭐든 간에 실패했을 때 기회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패를 하다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에서 여러 뭐 제도로서 보완해주고 보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기본사회라는 메시지가 언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안전매트라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안전매트가 보장된 이후에 결국 기회의 균등적인 보장도 함께 이뤄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재산이 어떤지 혹은 각자의 지금 어떤 이게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각자가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보고 기존에 우리가 국가적인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함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뭐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모든 분야들을 다 들쑤셔 놓은 게 돼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회복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본인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요. 안정적인 리더십을 견지하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강조하는 차원의 토론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색적으로 비난할 건지를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연구를 해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프레임 안에는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차 토론 때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제들을 꺼내 들어서 비판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해버리거든요. 이준석 후보 극단적이시네요. 네? 극단적이시네요. 모든 얘기에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극단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는 전략도 한편으로는 역공적 차원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사실 예. 예, 그 거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다 시작을 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근데 저는 이 기본 사회 개념을 만약에 5년 전이라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한 2년 전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이 취직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른바 코딩을 하던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AI 에이전트를 써보면요. 이게 사람 10명, 20명 몫을 해요. 오늘 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공장 자체에 아예 조명이 없는 공장. 그러니까 이른바 다크 팩토리라고 해서 조명을 켜지 않는 공장. 왜 조명을 안 켜느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조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국 회사에서 뭐 만든 AI 에이전트를 잠깐 써봤는데 딱 드는 순간이 야, 이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 한 90%는 실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훌륭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불과 몇 초 내지는 길어야 1, 2분이면 끝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 20사람이 했던 일을 그냥 한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하면 끝내버리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고 그래서 사람이 AI로 대체되는 그게 이른바 피지컬 AI까지 더 활용도가 높아지면 제가 보기엔 2, 3년 내에 도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AI에 대체된 사람들이 그러면 월급도 못 받고 직장도 없이 그냥 굶어야 되느냐? 그런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기본 사회에 대한 그 준비는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그게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이내에 이른바 기본소득 개념을 갖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기술 개발도 하고 과학기술 다 발전시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아마 기본 사회를 공격했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는 초라해질 겁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전 매트라는 표현 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럽에서는 이거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트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사랑이에요. 망에서 떨어지면 이게 좀 휘청휘청 됩니다. 매트는 두터운 거예요. 받쳐주죠.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전망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겁니다. 넘어져도 받쳐주죠. 이런 상황이어서 전 안전 매트라는 얘기는 참 두터운 기본 복지를 하겠다라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3분의 1은 고도의 숙련도의 지식 노동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이고요. 3분의 1은 아예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실은 3분의 1은 마이크로한 노동이라 그래가지고 단타 노동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우 예를 들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회로 갔을 때 정부나 국가가 기본 사회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막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만 조금 나가도 이런 얘기 만약에 기본 사회가 좌파라고 얘기하면 욕을 먹는 사회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나 봐요. 그럼 공부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그 얘기만 하면 좌파래요. 기본을 얘기하면 어떻게 좌파입니까? 기본을 얘기하면 상식인 것이고 기본을 얘기하면 그것이 원칙인 거지. 전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이재명 후보가 세게 좀 얘기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어제 양산에서 AI가 이제 시대로 전환되고 이미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고 인력을.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나면 벌이가 없는데 조세로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 소득이나 복지 부분을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꺼냈던 K 엔비디아 모델 같은 것들을 이 재원을 충당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토론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1등 후보는 1등 후보다. 1위에 대한 공격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말끝마다 꼬투리 잡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토론회에서 끝나고 나서 그들이 꼬투리 잡았던 커피 그 원두 120원하고 무슨 호텔 경제학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책이 무엇인지는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고 전부 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사회위원회나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기본복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어제 꺼내놓은 것도 오늘 이제 사회토론이니까 미리 비전과 화두를 던져놓은 거거든요. 양산에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그 가관도 아닌 단어들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제2의 IMF니 무슨 질러노믹스니 말도 잘 만들죠. 자기네들이 정책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1위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여태까지 잘 풀어서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 이제 변함없이 이 정책들을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한번 좀 지켜봐셔야 될 게 그 1차 토론회도 그랬습니다만 그 1위 후보가 그랜드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자리고 그걸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해놓고 10초 안에 설명을 하라고 하라든지 그 공약 자체를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라는 이런 막대 먹은 질문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럼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자세조차 보여주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마치 토론이 끝나면 누가 누구를 이겨먹었느냐에 대한 그 이미지만 언론이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마치 옮겨주듯이 하는 보도도 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US 뭔가 뭐 아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김영남 의원님은 그거 알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거 예. 얘기한 건가요? 예.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보면 너는 정어리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70만이 알고 있는 정어리. 아니 사실은 그런 게 그 토론하면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건데 지역적인 것 하나 준비해 갖고 이거 알아 몰라 당신 이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사실은 그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안들 그걸 장황하게 또 자기가 아는 걸 설명하는 게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함정 파놓고 질문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응대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고 그런 자세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토론할 때. 예. 그리고 저기도 재밌는 게 아리백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들은 이제 이준석이나 김문수는 원전하겠다는 건데 원전에서 발전해가지고 제품 만들어내면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주장하게 되면 또 좌파라고 얘기하고 재생 안 된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전혀 모르면서 이번 선거만 이기면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내가 조금만 유리한 구도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얘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전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서 뭐 TV 토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일상적인 삶에서도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얘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예. 자, 오늘 밤에 있을 2차 TV 토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이가 입장을 내놨어요. 지난번에 뭐 삼겹살에 소주밖에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래? 그럼 이건 뭐냐 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준비되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타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나 봐요.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서 찍은 기념사진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렇게 해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술 안 마셨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전에 일어났다. 야, 그래요. 그래, 그렇다 이거지. 김용남 의원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술 안 마시고 바로 사진만 찍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해명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하려고 그랬을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근데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작년 여름에 촬영된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기현 판사가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작년이 아니고 2023년 8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 시기를 더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기억이 안 나는 사건 같으면 그렇게 시기까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도 오늘 해명 내용을 보니까 그날 밥값을 본인의 카드 내지는 뭐 그게 업무 추진비 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기 쪽에서 계산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거짓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 근데 통상 밥값을 계산하고 판사가 자리를 옮겨서 그 사실은 2차로 옮긴 데가 계산이 훨씬 많이 나올 텐데 밥값만 계산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글쎄 뭐 그런 경우가 잘 있을까 싶은 의문은 좀 듭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바로 반박하는 거는 이제 11일밖에 안 남은 선거를 생각하면 자꾸 지역 말단적인 다른 이슈로 조금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요거 6월 4일쯤 반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 박영식 앵커님 주로 네. 그런 표현 쓰죠. 그 거짓말 진짜냐? 그 거짓말이 진짜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용남 의원이랑 괴를 같이 하는 입장인데 이거 보고 나서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시기를 본인이 특정해가지고 심지어 조선일보 쪽의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까지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 특정되고 비용 특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찾아내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에 걸렸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같이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 특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조인 관계자로 추정된다라고 이미 다 보도까지 나왔고 노정명 원내대변인의 입장까지 나왔는데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육하 원칙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기현 판사의 입장을 기다려주고 또 사법부가 어떻게든 특히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조사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뭉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까지 좀 들어요. 그래서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지금 당장 반박을 하는 것은 저는 뭐 표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 그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6월 3일 이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윤태식님, 야 지기현 나 목욕탕 가서 양치만 하고 왔다 이놈아. 근데 김유정 의원님 이럴 때 이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사진을 입수하게 됐겠습니까? 사진에 3명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기현의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사진을 준 사람은 지기현한테 밥 얻어 먹고 술 얻어 먹고 지기현을 찔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술은 안 얻어 먹었다는 얘기죠. 아니 지는 술 마시기 전에 먼저 갔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먹어라. 술값도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는 게 지기현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이 이야기를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김용남 의원이 처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흘 있다가 중앙지법에서 추상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19일 날 본인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데 안 갔다.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데 그것도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갔다며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며요. 소맥만. 그런데 지방에 있는 후배들이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둘이서.
그래서 반가워서 셋이 밥을 먹고 본인이 밥을 샀대요. 그런데 후배들이 인근에 있는 주점을 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지방에서 교류하던 후배들이 둘이 올라왔는데 밥만 사주고 주점 가서 술 먹겠다는데 너네만 먹어. 그리고 셋이 사진 찍고 본인은 술 안 먹고 집으로 갔고 그리고 술값은 누가 계산하는지 몰라요? 이게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그 바깥 계산한 것을 윤리감사관실에 증빙 서류라고 증거라고 제출을 했다는 건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데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은 그냥 딱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빌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명이라고. 아니, 저기 김종원 원장님 얼굴 보면 얼굴 빨갛지 않아요? 아마 저 밥 먹을 때 반주했다. 민주당이 뽀샵한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위원회 사정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재판을 직위원한테 맡겨서 대법원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직위원 판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알리바이가 필요한데 알리바이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알리바이를 낸 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후배들이 술 한잔 먹자 그랬는데 그냥 얼굴만 비치면서 나오는데 사진까지 찍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블루베리 님이요. 네. 룸사롱에 사진 찍으러 가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구조가 이렇게 디귿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사진 이쪽에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가 저기 상석이니까. 그럼 굳이 자기가 잠깐 들러가지고 여기를 삥 돌아가가지고 여기 끝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2024년이라고 제보한 사람은 얘기했는데 자기는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제가 볼 때 2024년에 8월이니까 제보한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제보한 사람은 뭘 했겠습니까? 직위원 자기 말에 의하면 계산을 안 했으니까. 이게 2023년 여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2024년 8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즐겨 다녔던 데라는 얘기인가? 그리고요. 네. 지금 3명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사진을 누가 찍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 사장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장이 남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사장은 여사장이라고. 예. 그 업소는 뭐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홀 서빙 하시는 분이 와서 사진 찍어주셨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술 한잔 하고 가자며 식당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간판인지 어떤 건물인지 입구는 어떨지 그리고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적인 사진을 보면 여성 접객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홀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룸이 따로 있고 홀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홀 전체 사진도 함께 공개됐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를 가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인데 이거를 보고 나서 내가 여기 굳이 우리 어디로 들어가는데? 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룸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진만 찍고 나왔다? 술은 먹지 않았다? 머물지 않았다? 본인은 집에 갔다? 이걸 지금 국민한테 믿으라고 하는 설명인지 일단 저는 의심스럽고요. 참. 저기 정말 나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한테 뭐 질문하려고 할 때마다 죄송해. 검사나 판사들 거짓말하는 것 보면 정말 좀 자기들 딴에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까?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저자는 검사를 했다는데 저렇게 말하면 믿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 또 하나가 건진 법상과 그 친구예요. 뭐든지 다 잃어버렸대. 다 잃어버린 거?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잃어버렸어. 뭐 샤넬백 1,000만 원짜리도 잃어버렸어. 그럼 저기도 좀 잃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봉권도 그러면 내가 좀 찾아보게. 그것도 유실물 또 횡령이 되나? 아무튼 집에 가려는 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는데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서 사진을 찍었고 술자리가 시작하기 전에 귀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무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게 꼭 판사나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할 수 없이 쥐어짜내다 보니까 그건 뭐 직업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3자가 들으면 야 뭐 그게 가능해? 내지는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궁해서 그런 거죠. 아니 지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맞아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네들이 저 머리 좋다는 놈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난 그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달리 뭐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얘기가. 아이고 참말로. 재판하면서 그 많은 피고인들한테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믿어줍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 보면 그 검사들이 위기였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 우리가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사건 보면서도 참 비루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근데 검사들을 보면서 뒤따르는 게 이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거나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되도 않는 거짓말하면서 야, 이 공무원 놈들도 똑같구나 이제 이런 비판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어떤 지자체장이 자신의 그 자기 지역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시기에 어디 가서 술 먹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소맥인지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난 그 자리에서 짠만 했지만 목젖을 넘기지 않았다. 입에 머금고만 술을 입에 머금고 뱉었다. 목젖을 넘기지 않았다. 이제 이런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기가 찬 해명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는 정치인을 넘어 검사 나으리들 구라쳐 검사 넘어 이제 판사 나으리도 이제 구라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본질이 정치권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끝까지 접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런 데에서 접대를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런 데를 안 간다라는 거짓말이 이제 탄로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고 술은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술을 입에 머금었지만 목젖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명과 유사하게 좀 들린다는 기시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판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주기현이 굳이 밥집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밥집에서 사진 말씀이에요. 찍으면 되잖아요. 저도 문과대까지 그거는, 가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잘 나온다고. 화면에 잘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배경이 좋다고. 근데 지방 법조인이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약해야 돼요. 글쎄 예약제라면서요. 그럼 예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접대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굳이 가서 그러니까 뻔히 접대할 걸 아는 그 장소에 자기가 가서 굳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 내가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더라도 내 법조인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헌신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보 같은 해명이지 이거는. 근데 김정욱 원장님 룸사롱 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좀 잘 아는 분이 글을 보내오셔서 소개하려고. 그렇죠. 네. 제가 생긴 게 좀 잘 모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우 아빠 헬리님은 좀 아시는가 본데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룸사롱 가서 사진 안 찍습니다. 뭔 사달 날려고 사진 찍겠습니까? 흔적 안 남기려고 카드로도 결제 안 하는데 사진을 찍을 정도면 이미 거하게 취해서 기분이 업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우린 동업자야. 뭔가 좀 이런 거죠? 아는 분인 거죠. 예. 그러시네요. 저분 자주 불주셨던 댓글로 중에 하나씩 예, 것 지우 아빠 같은데. 헬리님이 사실 근데 이제 그 우리 최연서 정어리 지후 아빠신데, 예, 아주 이분은 막 그 타고난 엔터테이너예요. 우리 정어리 모임할 때 사이도 재밌게 봐주시는데, 근데 진짜 룸사롱 가서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박영식 앵커? 아니 저는 일단 그런 데를 모르고요. 모르고요. 순발력. 얼굴이 빨개져. 아니 모르지만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인 게 그런 데를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였으면 1차에서 사진을 찍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차 가지고 1차, 사진 찍고 2차 이런 것도 전문 용어 아니에요?
그 앞차로 하죠. 앞차에서 사진을 찍죠. 근데 여기 굳이 두 번째 술자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안 먹고 나왔다라는 것도 웃긴 얘기고요. 이 법조계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조계 후배들이라는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 2023년 여름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찍은 것이다. 왜 올라왔을까요? 이게 보니까 무슨 그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의 그런 관계가 아니네요. 네, 후배들. 그 표현을 들으니까 아마 지기현 지방에 판사가 있는 변호사. 지방 근무할 변호사. 때 그 지방 근무하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창원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지방 근무할 때 알게 된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친하면 안 되는 사이 같은데 왠지. 아니면은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원래 보통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누가 사야 됩니까? 서울 사람이 써야죠. 1차는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다들 추론 주셨습니다만 두 번째 자리를 굉장히 좀 예를 들면 고가의 자리로 옮긴다고 하면 후배들이라고 하면 선배가 또 다 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술집 주인이 샀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가지 말자 그래야죠. 자, 본인이 판사인데. 이분 글을 오늘의 댓글로 선정해야 되겠네. 임종민님. 함익병한테 물어봅시다. 룸사롱 다니면서 술 안 먹고 사진만 찍고 간 사람 봤냐고. 예, 아이고 참 우리 정의원님들의 참 수준 높은 댓글 보면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박영식 앵커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예. 박영식 앵커님 윤석열 영화 본 거 예. 한 번만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윤석열 지난번에 영화 본 거요? 영화 보고 난 소감을 윤석열 성대모사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바로 나와. 너무 요즘에 바빠가지고 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감히 제가 다 못 봤습니다. 아니 내가 좀 잘려고 하니까 말이 많네. 아니 내가 좀 그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들은 주무신 적이 없냐고요. 영화를 보다가 잠깐 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물어봐서 내용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했다. 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했어 왜? 하지만 내용은 좋았다. 예. 확실히 그냥 말씀드립니다. 진짜 고모수가 왜 나왔는지 알겠어.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성대모사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뭐 윤석열을 얼굴로 이렇게 마스크를 해주든지 이렇게. 그래야 되겠어요. 목소리 너무 똑같은데 완전히 그 외모는 딴판이잖아요. 너무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안 보고 들어야 돼.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에게 웃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뭐든 해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더 닮아져. 정신세계도 닮으면 안 되는데. 김영남 의원님은 요새 그 이재명 후보 요새장에서 봤는데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예. 뭐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어디로 가세요? 아마 아직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 맞다. 어디로 간다는 거. 김영남 씨 너무 철통부한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방송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근데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박영식 앵커가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 후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어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셔츠를 만들어서 틀어준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다시 볼 수 있어요? 1초만? 오케이. 사실은 박영식 앵커님이 맞춘 거라고 봐야죠. 저는 원래가 척이 좋아. 담 넘어오실 줄 알았어요. 그날도. 그랬죠? 아니 근데 그 광주에서 연설하시는 거 보고 제 주변의 지인들 포함 또 저희 출연하시는 출연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김용남 의원님 입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밀 얘기 있으면 김용남 의원님한테 꼭 하고자. 해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신인기 변호사를 포함해가지고 깜짝같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방송하고 다음 날 광주 가서 하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님 몰랐다고? 조금은 알고 있어요. 제가 보안 의식은 뛰어납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이 보안도 보안인데 경제 쪽에 나는 그렇게 깊이 있는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걸 몰랐어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아 저는 법학이죠. 예, 법대 나왔죠. 근데 이번에 그 예. 신인규 변호사 또 김종대 의원 우리 박영식과 함께 쓴 대망론 예. 그걸 보니까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집필을 하셨던데 저 이렇게 보면서 야 김용남 의원이 나 검사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공부하는 검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그 어려운 경제 분야를 맡아가지고 집필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광주 연설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경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연설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고 근데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그걸 갖고 이준석 후보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 되지도 않을 거 표 얻으려고 뭐 약간 허황된 얘기 한다는 식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제가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 4월 총선 전에 개혁신당에서 그 정당의 정책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책위 의장으로 있으면서 코스피 5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입법 과제를 쭉 나열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그걸 공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준석 후보하고 이야기도 꽤 자세히 주고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다 그래놓고 그 코스피 5천 공약을 막 공격을 하대. 저 그거 보고 황당했어요. 진짜 황당했어. 지그당 공약도 모르면서. 그 서포터스 쇼츠 준비가 됐는데 야 또 나 놀라운 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쇼츠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쇼츠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용남 의원님도 빨리 입당해 주세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은 이쪽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실제로는? 김문수 표현대로 하자면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 아니 근데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미 어제 언론 인터뷰에 또 밝혔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어리는 알고 있었다. 예, 놀랄만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 몰랐어요. 사무엘 B님이 박영식 앵커님 사실은 김용남 의원님 성대모사가 킥입니다. 오, 몰랐어요. 예,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실 때 살짝 텀이 길고 원래 이렇게 시동 거실 때 살짝 머리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혀가 살짝 안쪽으로 말려서 하는 발음인데 어이가 없을 때 딱 뭘 질문 받으면 글쎄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부장검사 시절 때도 이렇게는 수사를 안 했어요. 요런 거 많이 써먹었거든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있죠. 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오뎅라면 맨날 같이 나오셨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진짜로 그러네. 난 앞으로 박영식 앵커 하면 이제 눈 감고 들어야 되겠어. 김용남 의원 앞에서 직접 성대모사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타 방송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님 성대모사를 특별히 좋아해요. 아니 봤어요 제가. 아니 면전에서 본 건 지금이 처음이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터치가 아니. 했었어요. 어땠어요? 듣고? 비슷하죠? 박영식 앵커는 사실은 뭐 직업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앵커를 해도 되고 뭐 성대묘사하는 개그맨을 해도 되고 앞으로 이게 다재다능해서 바꿀 일은 없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성대모사는 사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캐치가 좀 가능하죠. 그쵸. 예, 네. 예.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했어요? 뭐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는 거의 다 했는데 아니 김용남 의원 것 중에 예. 또 어떤 거 했어요? 거의 한 요 정도까지만 그 정도? 해도 되게 좋아하시고 어. 원래 이게 좀 이렇게 흥분을 자제하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많이 비판을 하는 게 동일한 공감이 있는 토크인데 MBC나 다른 데 가가지고 반대 진영 주자랑 이제 토론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때 말을 딱 잘라가면서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시작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봤죠. 오늘 대방출이니까 역대 예. 대통령. 예. 역대 대통령 일단은 과거로 흘러가면은 이제 이명박부터 갑니다. 예. 한번 부탁해요. 저는 우리 김영남 의원이 우리 보수를 떠났어. 우리 민주당으로 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했었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여자분 잘 안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에 이제 이재명 지지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픈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많이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용담이가 문제다. 민주당이 문제다. 백운기가 문제다. 정의가 먼저지요. 이런 거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로 넘어왔고. 윤석열로. 예. 근데 안철수도 이번에 해요? 예? 안철수? 예. 저는 시켜주면 다 합니다. 제 재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예. 김용남. 김용남 의원님 민주당으로 가셨는데요. 저도 민주당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돌고 도니까요. 국민의힘도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이야. 시키면 다 합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성대모사 잘하던 예, 상민 씨가 요즘 밥을 좀 굽는데요. 저를 성대모사 하는 사람은 박영식 씨가 좀 더 비슷합니다. 예. 아니, 이상민 씨가 상당히 좀 힘들겠다. 요즘에 쫑크를 좀 먹었습니다. 네. 남의 상도덕이 있지. 그거 무슨 선을 넘어오지 마라. 이제 이런 비판 든 적 있습니다. 나 뭐 먹고 사냐? 네. 아유, 정말로. 여러분 정말 놀랍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안중찬님, 정어리 100만 넘으면 시간 늘리고 1시간은 박영식 앵커님 하도록 합시다. 그러자니까요. 좋아요. 좋죠? 예. 오늘 아주 놀라운 성대모사 실력을 보여준 박영식 앵커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감동 먹었으니까 정어리 TV에서 특별히 배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우리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